XSFM입니다. I, D, W, K. 그 아실의 유승균 PD입니다. 주홍색 연구, 네 사람의 서명, 오리엔트 특급 살인, ABC 살인 사건, 움직이는 손가락 등 요즘 지구인 중 상당수는 북유럽의 추리소설을 읽고 자랐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읽어보셨습니까? 북유럽 추리소설의 계보를 따라가보는 4월 마지막 주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유승균 PD입니다. 첫인사를 하는데 감이 끼어든 덕질인이 앞에 있고요. 네, 제가 왜 여기에 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곧 알게 되거나 영원히 모를 것입니다. 윤세민 에디터가 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네. 오프닝이 왠지 가슴이 두근두근하네요. 그래요? 큰일 났네요. 기대치를 높여놨네. 네. 지금 말한 것 정말 중에서 많은 얘기를 해요, 정말. 말한 것 중에서 네 사람의 서명 빼고 다 읽어봤거든요. 네. 저는 다 읽었고, 특히 이제 오리엔트 특급 살인이나 ABC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빨간 책의 추억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답답한 게 얼마나 늙었냐면 제가 외우도록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다시 봤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 왜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가 빠져 있는지 항의합니다. 이 빨간 책이 제 기억으로 저 중학교 때 3,000원인가 그랬어요. 되게 비싼데요? 자, 잠시 후에 이게 나랑 얘랑 물가가 달라서. 그렇죠. 무슨 얘기인가 했네요. 저는 드래곤볼 1,000원 할 때 그거는 저기 정식판이 아니죠? 아니요. 해적판 500원이었어요. 네, 드라곤의 비밀. 네. 잠시 후에 게스트하고 얘기할 거고요. 광고나 읽어주세요. 일단 목적 하나. 그것은 알기 싫다는 대한민국 1호 반값 생리대 29days, 독일산 맥주 효모로 만든 데일리 라이트 맥주 효모 비오틴, 이달의 PC로 만나는 컴스테이션,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무르핀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 광고 문의는 xsfm25@gmail.com입니다. 그럼요. 자연 친화적인 식물성 섬유 비오셀, 매끄러운 섬유 표면으로 민감한 피부도 안심할 수 있게 빠르게 흡수하는 통기성 필름, 17.5cm 한층 더 길어진 롱라이너, 팬티 라이너도 역시 29days. 세상의 반을 위한 반값 29days. 안 괜찮으시죠?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무르핀이라면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관절 건강엔 무르핀이니까요. 날로 승승장구하는 반값 생리대 29days에서 유기농 순면으로 만들어진 새 라인업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참 제가 이게 29days 얘기 나올 때마다 참 신기한 게 사업이라는 게 세상이라는 게 알 수가 없어요. 처음에 29days 회사 만들어질 때만 해도 한국은 완벽한 독과점 시장인데 대체 이걸 어디에 팔려고 하시냐. 이 얘기만 한참 했었거든요. 즉 당신들은 망할 것이다. 그렇죠. 지금 쓰는 광고비는 회수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유펠레의 명성을 또 한 번 드높였군요. 그리고 나서 바로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이 업계 대한시장의 선두주자가 되어버렸어요. 혹시 세계가 평화로워질 것이다라는 예언은 절대 하지 말아주세요. 곧 전쟁이 날 겁니다. 3년간 화학 비료와 농약 성분이 없는 토양에서 자란 텍사스산 100% 목화를 사용했고요. 네. tek사스산 목화를 100% 사용했다는 게 맞지 않나 아무튼. 그리고 피부 자극 테스트인 독일 더마 테스트 인증도 완료했답니다. 네. 똑똑하네, 너. 네. 그러네요. 네. 우리나라의 목화를 제일 처음 들은 게 문익점이지 않습니까? 네. 얼마 얼마 전에 어디서 읽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답니다. 뭐요? 카페에서 옆자리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한국은 조선시대 훨씬 이전부터 커피가 있었다. 왜냐면 문익점이 모카씨를 들여오지 않았느냐. 네, 100% 모카가 아니고요. 목화입니다. 코튼. 네. 알았어요. 이 드립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의 시간은 다르게 흘러가는군요. 저는 고등학교 때쯤 했던 드립인 것 같은데. 그래요? 야, 이 지역에 따라 돌지 않는군요. 그게 그 농담이. 그러니까요. 알았어요. 그게 농담이 아닐 경우가 제일 무서운 거야, 이 사람들아. 피부에 직접 닿는 탑시트는 무화학 수압 가공으로 제작되고요. 네. 울트라 슬림이지만 옆 샘날개 커버와 원터치 생리대로서의 편의성을 극대화한 것은 기본이 되겠습니다. 참 잔인한 거지. 세상이 참 잔인한 게 유기농이라고 해서 반값을 못 피해요. 그렇죠. 네. 유면상 PD 같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거든요. 악당이에요. 네. 이 자랑할 만한 내용들을 앞에 두고도 기존 시중 제품에 비해 여전히 저렴한 반값 생리대 타이틀을 지켜냈습니다. 네. 기존 라인업인 중형, 대형은 물론이고 그간 여러와 같은 출시 요청을 받았던 오버나이트를 드디어 100% 유기농 제품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근 1년 넘게 리퀘스트를 저희도 받았고 29데이즈 본사에서도 받았을 겁니다. 오버나이트 드디어 나왔다. 출시기념 특별 프로모션으로 5월 10일까지 단품 5%, 패키지 10% 할인합니다. 네. 반값인데 또 여기서 할인을 하다니. 네, 그건 유면상 PD 작품이죠. 그쵸. 29데이즈의 다음 라인업이 뭘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뭘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XSFM의 광고주 중에서는 몇 년에 한 번씩 신제품 내는 회사도 있었는데 여기는 네. 꽤 빨리 내는군요. 그렇죠. 여기가 제일 바빠요. 네. 예. 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성용품을 선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9데이즈 신제품이 나왔고 그렇게 오랫동안 요구하셨던 오버나이트 드디어 나왔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29데이즈는 생리대를 여기저기 기부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네요. 사실 기부 물량은 처음부터 많았어요. 29데이즈가 많이 만들었는데 29데이즈 회사가 운영되던 지난 몇 년 사이에 그 생리대 기부 문화가 상당히 일반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 전에 없었는데. 아, 그렇죠. 그리고 그 공약으로도 많이 나왔고요. 이제는 아예 그냥 지자체 선에서 이제 뭐 학생들이나 일부 사람들이 그냥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정도의 물량은 이제 확보해 놓은 상태 정도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좀 머쓱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달라는 곳을 찾아가지고 계속해서 기부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29데이즈는 하나 팔릴 때마다 기부할 것 하나를 쟁여둡니다. 액세스몰에서 참고하시고요. 뉴스 라운드업. History in the making. 뉴스 라운드업입니다. 아, 네. 이번 주에 나가도 되죠, 여기서. 잠깐만. 앉아있었나. 네. 담배 좀 피우고 그래. 쌍용차의 김득중 지부장 및 35명의 해고자가 11년 만에 회사에 복귀하는 주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번 주가. 원래 그 전에 이제 노노사정을 통해서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잠시 좀 드디어 회사에 복귀하는 주간이랍니다. 이번 메이데이 다음 주가. 이번 주의 뉴스 라운드업입니다. 네, 미래통합당이 전국위원회에서 28일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의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안을 가결했습니다. 네, 너 들어와. 하지만 임기는 4개월. 그러나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은 4개월짜리 시한부 비대위원장 결정은 추대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비대위원장을 거부했습니다. 실화염. 어휘 차이를 알 수 있죠.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김종인 씨의 어휘는 네. 그 자신을 상대로 한 것일 경우에 한 레벨에서 두 레벨 정도 높여서 해석해야 된다. 원하는 게 더 많다. 예를 들어 욕심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큰 금괴 같은 걸 줘야 되고요. 비대위원장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당대표를 시켜줘야 됩니다. 아, 네. 당은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한 건데 김종인 씨는 당대표가 아니라고 싫어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에 28일 밤 심재철 원내대표와 김재원 정책위원장이 그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을 설득하러 집까지 찾아갔습니다. 자, 이게 힌트입니다. 심재철, 김재원 같은 중진들도 이 사람을 쓰는 법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김종인을 쓰는 법을. 네. 꽃가마를 몰고 앞까지 가서 한참 기다렸는데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앞뒤 그림이 좀 틀렸죠. 네. 기자들은 나올 때까지 집 앞에서 기다렸죠. 네. 나오고 한 인터뷰는 별 소득 없이 와인만 마시고 왔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 물도 아니고 와인도 줬어요. 네. 갔더니. 네. 그리하여 4년 전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단 이제 디폴트 옵션인 3고 초려를 했었어요. 네. 3번 찾아감. 그리고 당대표가 이미 중진들을 사전 설득해놨거든요. 이 사람으로 치를 거다. 바깥 토끼들을 잡아올 거다. 그래서 기자들이 개별 견해를 묻고 이런 걸 했을 때 당 중진들이 대답을 안 해줍니다. 네. 그 정도 그림까지 깔아줘요. 꽃가마 그림 만들어내고 대신 그 다음부터 김종인이 뭘 잘못할 것 같으면 당내에서 알아서 욕하게 두고 당내에서 욕을 먹으면 당대표가 지켜주는 그림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이제 당대표의 스킬을 봐야 돼요. 여론이 충분히 안 좋아지도록 숙성시킵니다. 그냥 내비둡니다. 그런 다음에 김종인을 따로 설득해서 포기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김종인은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제가 기억납니다. 지난 총선 한 달도 안 남기고 당무를 거부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중간에 이제 범주류하고 386 스타들을 계속해서 설득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친노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거의 공천 학살을 당했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다시 불러 쓰겠다 계속해서 얘기를 해놨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대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종인을 계속 지켰고 선거도 선전을 했기 때문에 당대표 권력도 살아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대통령도 되고 4년간 기다렸다가 이번 총선에 다시 개파 정리를 하고 물갈이를 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4년짜리 그림입니다. 이해찬도 복귀시키고 정세균도 총리 올리고 심지어 김종인도 잘랐죠. 네. 딴 당 보냈죠. 그리고 내가 그 개파인 줄 알고 들어와 있던 초선들은 알아서 김종인하고 연이 끊깁니다. 이게 4년 동안의 그림이에요.
김종인을 한번 잘 쓰고 정리하는데 4년이 걸렸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까지 장기전을 준비해도 지난 총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 달도 안 남기고 김종인은 당무 거부했다고요. 집토끼 바깥의 표심을 잡아오느라 치러야 할 대가가 이만큼 크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통합당이 그걸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요. 외국 얘기를 2개만 해봅시다. 네,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업종이 한둘이겠냐마는 관광업계도 타격이 심각합니다. 특히 미국 네바다주 전역에 자택 대피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라스베이거스에서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아무 대책도 없이 일자리를 잃은 상태입니다. 네. 이 네바다주에도 이제 온갖 보이지 않던 사막 동물들이 길거리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하죠. 네. 현재 실업률이 25%에 달한다고 하며 네바다주의 실업급여 신청자 수도 35만 명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 중입니다. 왜냐하면 네바다주는 생산시설을 갖춘 생산업체가 드뭅니다. 따라서 고정 수입이 있는 회사가 없어요. 주 산업이 관광업계죠. 예. 그래서 25%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거고요. 네, 라스베이거스의 시장은 그 체온 검사들을 통해서 영업 재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바다주의 주지사는 아직은 이르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여기도 지금 그 트럼프 지지자들로부터 빨갱이냐 욕을 먹고 있습니다. 왜냐면 주지사가 민주당이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 일본의 상황과 붙여서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라스베이거스에 카지노가 있다면 일본에는 파친코가 있죠. 그렇습니다. 조선인들이 꽉 잡고 있는. 네. 지금도 그러겠죠? 네. 네. 일본에서는 정부의 휴업 지시를 따르지 않는 파친코가 문제입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파친코들은 대부분 정부의 방침을 따라서 휴업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소규모 업체들이죠. 네. 소규모 업체들이 이를 따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소규모지 가보면 되게 크죠. 그렇겠죠. 네. 오사카에서는 휴업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있는 업체들의 명단을 공개를 했어요. 혼내달라. 그래서 그러나 오히려 홍보가 되어서 성황을 이룬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무슨 상황인지 이제 도박 중독이 좀 있으신 분들은 바로 이해하셨을 거고. 네. 네. 그분들이 이해했으면 됐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제 공개를 하려고 했는데 이 상황을 보고 공개를 지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내마다 다 있거든요. 일본은 문화상 파친코가. 그렇죠. 네. 특히나 일본 정부는 다가오는 골든위크에 대비해서 벌칙을 동반한 강제력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한편 이를 두고 일본에서는 파친코에 대한 법 체계의 개편화 그리고 도박 의존증의 치료도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지점이 되게 일본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네. 지역 경제의 결탁한 수준이 너무 깊다 보니까 파친코를 도박 산업에 집어넣으려는 시도도 잘 못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시내에 카지노를 들인다. 큰 도시에서. 네. 그러면 카지노 반대 운동을 하는데 파친코 연합회장이 나와서 연설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은 파친코 중독이 그러니까 이게 도박 중독인 거죠. 네. 전 일본에 퍼져 있는데 도박 의존증이 코로나 때문에 참아지겠냐 하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도박 대신에 이제 관광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왜냐면은 가장 열정적인 소비자가 제일 많은 게 도박이니까. 네. 한국의 이번 주,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이 듣고 나서 이번 주말부터의 표정이, 풍경이 세계에 가까운 미래가 될 거라고 봅니다. 한국은 이번 연휴에 국내 관광 소요가 제가 예측컨대 아마도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최고 수준이 나올 거예요. 네. 이미 그러고 있고요. 예약이 뭐 다 끝났다고들 하죠. 그러니까 한국의 관광업이 지금 불이 났죠. 20세기 최고 수준입니다. 일본은 이제 장거리 여행이 불가능해지고 유흥업소 방문을 해서는 안 되는 단계죠. 지금은. 네. 그래서 조용할 텐데 곧 한국처럼 되는 날이 오겠죠 아마. 근데 그런데도 영업을 했다는 빠친코가 알려지자 거기가 어디야 물어보더니 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손님들이. 그렇죠. 네. 네, 혼내주겠어 이러더니 잠깐 나갔다 올게. 돈줄을 내주겠어? 그러니까 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파친코 중독이 있으니까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정보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가 놀고 해외여행은 당분간 힘들고 때는 돌아온다는 겁니다. 국내 관광업에. 네. 다만 이게 이제 한국이나 일본은 제가 정확히 그럴 거라고 예측할 수 있는데 미국처럼 큰 나라는 어떤 모델이 적용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뉴욕 메트로나 캘리포니아 이런 데 사람들이 지방의 관광지를 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네바다까지 갈까? 이거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예. 제가 일본 놀러 갔을 때 네. 저는 아침에 이제 혼자서 산책을 좀 했었거든요. 네. 근데 어디 앞에 사람들이 줄을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위기감 느끼잖아요. 나도 서야 되나? 그렇죠. 네. 뭘 공짜로 주나? 네. 싶어가지고 이게 뭔가 이렇게 두리번 해봤는데 파친코 개장 기다리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저도 일본에 예전에 놀러 갔을 때
그냥 아무도 없는 동네에 네. 무슨 지하로 내려가는 문 앞에 사람들이 줄 서 있어가지고 줄 서야 되는데 그거 뭐였는지 알아요? 뭐요? 지역 인디 아이돌 공연. 아, 인디 아이돌. 아침에 해, 아침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그 유흥 및 관광 수요는 국내를 위주로 다시 모든 나라에서 돌아올 거라는 얘기고요. 예. 스포츠 뉴스가 2개 있습니다. 왜냐면은 스포츠에게 있어서 가장 희한한 한 해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아무도 안 보는 프로레슬링을 제외하고는 지금 무관중 경기를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고요. 네. 네. NFL의 신인 드래프트가 온라인 방송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미국에서는 흔히 이것을 이제 지하실 드래프트라고 불렀어요. 네, NFL의 커미셔너인 로저 구델의 자택 커미셔너. NFL의 커미셔너인 로저 구델의 자택 지하실에서 드래프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행사와 동시에 코로나19 모금도 함께 진행을 했는데요. NFL의 신인 드래프트가 이뤄지는 사흘 동안 총 1억 2천만 달러 정도가 모여서 이를 코로나 관련 비영리 단체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그렇게 큰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미국 프로스포츠에서 단판으로 시청률이 가장 높은 이벤트는 드래프트입니다. 네. 네. 웬만한 플레이오프 시청률을 넘기죠. 일단은 어느 종목이나 절반이 넘는 하위권 플레이오프 못 올라간 팀 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다 드래프트를 봅니다. 기본 시청자 수가 많아요. 그리고 프로리그의 팬이 아니더라도 대학리그 시청자가 프로리그 이상인 경우도 많죠. 특히 농구나 풋볼은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대학리그 팬들한테는 NCAA 결승만큼이나 손에 땀을 쥐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오프 시즌에 단 한 번 있는 이벤트잖아요. 어느 종목이나 이게. 네. 보통 시즌이 끝나고 열리니까. 그리하여 도박 자본이 움직이는 크기도 슈퍼볼 못지 않습니다. 아, 그렇구나. 최고의 시청률이 설명이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NFL도 천천히 지금 무관중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 예. 그 뒤 경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무관중 경기가 제일 잘 팔린 스포츠는 다음에 설명드릴 것입니다. 네,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의 롤파크에서 무관중 경기로 치러진 2020 우리은행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스프링 결승전에서 SKT1이 젠지 e스포츠를 3대0으로 이기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우승할 줄은 알았지만 셧다운일 거라고는 예측한 분들도 많았고요. 네. 네. 심지어 그 결승이 약간 불리하게 진행이 됐었죠. 네. 이로써 SKT1과 페이커는 통산 9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이는 같은 리그 내 5팀의 우승 횟수를 합쳐야 되는 수입니다. 네. 페이커 이후 T1이 LCK에서 우승을 못한 것이 한 번입니다. 따라서 10번 진출했습니다. 네. 그 한 번 우승 못했을 때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한 번이라도 쳐다보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스포츠 뉴스는 우리 청취자들의 평균 연식 때문에 골랐습니다. 페이커와 T1은 늘 이랬지만 페이커의 존재는 이제 2020년 정도를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이 스타1과 워크래프트 시대의 스타들을 이제 고대 괴수로 만들었죠. 네, 2020년부터 나이키에서 SKT1을 지원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는 페이커는 마이클 조던하고 비교를 하죠. 저도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얘를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19년 이후부터는 게임 커뮤니티는 어느 나라 커뮤니티를 가거나 이 마이클 조던 논란을 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페이커는 이제 페이커와 비교할 수 있는 스포츠 스타, 인류의 스포츠 스타는 마이클 조던밖에 안 남았기 때문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마이클 조던하고 비교하면 논란이 될 수 있어요. 그것만 남았어요. 네. 그걸 설명하고 싶었어요. 만약에 이제 18년, 17년 전까지만 해도,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미드라인전이라는 개념을 그 말을 만들어낸 사람이다. 세계인의 플레이를 바꿔놨다. 이런 이제 레전드급 게이머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정도만 붙어 있었는데, 근데 지금 20년이 돼서 돌아보니까 이 사람의 커리어를 지금부터 따라갈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20대 중반이죠, 이제. 네. 기량이 늘어난 것도 있어요. 나이 논란까지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단주죠? 네. 스포츠 역사상 일구어낸 것이 가장 많은 레전드를 향해 가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옛날에 우리가 알던 그 유명한 어떤 게이머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요. 스포츠 뉴스까지 했고요. 네. 둘이서 티키타카 잘하면서 나는 왜 안 쳐놨대요? 이번 주에 뉴스 라운드업이었습니다. 그런 말 하라고 안 친 건 아니에요. XSFM입니다. 엄청 다양한 PC 부품, AS 업체도 엄청 많고 AS 업체에 가셔도 무슨 질문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처음부터 컴스테이션 견적을 이용해 보십시오. 수만 건에 이르는 고객 응대 노하우로 당신의 필요와 생산업체의 서비스를 정확히 연결해 드립니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드셔보셨다고요? 네, 비슷한 다른 회사 제품도 먹어봤는데요. 분말이라 역하고 먹기가 많이 불편했거든요. 근데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는 알약이라 먹기도 편하고요. 냄새가 없어 그런지 애들도 잘 먹더라고요. 이거 먹고 나서 우리 남편은 글쎄 이마선을 따라서 참... 야야야, 끊어! 야, 끊어! 아, 통화 연결이 고르지 못하네요. 들을 말씀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아쉽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집콕 연휴 특선 추리소설 간략사 약속드린 대로 최대한 시사와 멀리 떨어지겠습니다. 이번 최대한. 그리하여 한국과 가장 멀리 떨어진 데서 오셨을 가능성이 높은 북극여우 소장을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북극여우입니다. 네. 사실 이게 저걸 준비하기 전에도 선거를 준비하기 전부터 제가 소장님하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결정적인 질문을 하지 못했어요. 대체 왜 이 얘기를 굳이 여기서 하시려고? 아니, 그래도 좀 아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정말 추리소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좀 다른 측면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기도 하고. 네. 제가 슈퍼히어로 장르 다루는 거랑 똑같은 동기네요. 그나마 아는 걸 해야 되는데 좀 다르게 보여주고 싶고. 사실 이게 이번 주의 원고를 받기 전까지 제가 이것을 흐름이라 읽지 못하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읽던 많은 추리소설이 어느 나라 작가에게서 나온 건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영국 기계권이 했던 것 같아요. 그건 뭔가 셜록 홈즈의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다른 작가들도 에드가 앨런 포 말고는 다른 작가들도 다 영국 기계권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주로 영국을 비롯한 북유럽 그리고 미국 아니면 일본 뭐 이렇지 않나요? 영국을 비롯한 북유럽이라는 말에 북유럽이 화가 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네. 아니에요. 제가 북유럽을 강조해서 그렇지 영국이 강자는 맞고요. 네. 저도 헷갈려서 뒤에 보시면 붙여놓은 엑셀표 같은 게 사실 전 더 큰 표가 있어요. 예. 그래요? 그래서 거기다가 막 읽다 보면은 사건들이니까 다 비슷비슷하고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지나면 찾아보려고 그렇게 정리도 하고 그래요. 그렇군요. 첫 시간에는 무슨 얘기를 하게 됩니까? 일단은 아까 근데 라운드업 시작하시기 전에 막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원래는 탐정 아는 사람 있으면 이름 대보시라고 여쭤보고 시작하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한번 해봅시다. 판에 박힌 것? 저는 12살 때쯤에 꿈이 탐정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버지가 그게 뭔 개소리냐고. 그때는 탐정이 약간 흥신소 같은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게 맞는데. 그걸 12살 땐 모르죠. 네, 그렇죠. 왜냐면 저는 셜록 홈즈를 읽었고, 아르센 루이팽을 읽었고, 오기스트 뒤팽을 읽었고, 그랬으니까요. 좀 아신다. 네. 그렇죠. 보통 그렇게 읽잖아요. 네, 그렇죠. 네. 레이몬드 챈들러의 탐정이 필립 말로. 어릴 때는 필립 말로의 하드보일드 세계가 이해가 안 갔죠. 제가 엄청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하나예요. 네. 내일 좀 더 많은 다른 요즘 작가들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우리 세대가 얘기하는 옛날 추리소설을 안 읽어보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유럽에 계셨거나 특히 한국에서도 많이 읽혔습니다만은 밀레니엄 시리즈를 읽으신 분들도 되게 많고요. 네. 그렇죠. 네. 아니면은 제가 이 성이 이건지 이번에 처음 알게 된 이르사식으로 다른 도티르. 한국에서는 그냥 이르사라고 불리는 추리소설 쓰는 이르사라고 불리는. 맞아요. 도티르로 끝난 거면은 의 작품. 누구의 딸이니까 맞습니다. 가족들 전부가 다 성이 다르겠네요. 그게 저도 궁금해요. 아이슬란드는 그래요. 네, 아이슬란드 사람이구나. 네. 네. 요즘 세대의 추리소설은 사실 일본이죠. 그렇죠. 요즘 네. 많이들 일본 거 보시더라고요. 히가시노 게이코. 그렇죠. 히가시노 게이고를 비롯해서. 아, 그래요? 저는 요즘 저도 재밌게 읽었습니다. 히가시노 게이코. 그러니까 저는 요즘 시대의 추리소설들 가운데서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캐릭터는 결국은 저는 밀레니엄 시리즈의 미카엘 블롬크비스트였는데. 너무 좋아요. 네. 여하튼 저희는 그래요. 먼저 그럼 셜록 홈즈 얘기부터 해볼까요? 그렇대요. 네.
셜록 홈즈는 아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탐정 중에 하나일 건데요. 그래서 이번에 뒤져보니까 상당히 많은 작품들의 뿌리 역할이었어요. 이제 와서 네, 보니까. 뿌리 혹은 뭐 중간 시조 정도는 무조건 하죠. 네. 그 대부분 셜록 홈즈의 주소도 알고 계시지 않나요? 베이커가 221번지인가요? 그렇죠. 221B. 네. 그렇죠. 네, 거기에 살고 있고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주소군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취미는 집돌이라고 봐야죠. 보통 밖에 안 나가고 항상 집에 있으니까요. 집에서 마약을 하고 있죠. 그렇죠. 코카인. 그렇죠. 네. 취미는 바이올린이고 그다음에 화학 실험을 즐겨 하고요. 실험 같지도 않은 실험이죠, 사실은. 그래도 이렇게 장비가 많잖아요. 그리고 권투와 펜싱, 그다음에 사건이 없을 때 그 화학 실험을 하는데 저는 여기서 코카인을 만들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실은 이게 브레이킹 배드의 원전인 거예요. 그럴지도요. 그다음 특기가 변장입니다. 네. 종종 변장을 하고 나타나면 왓슨도 못 알아보는 정도의 변장의 실력자고요. 네. 친구 얘기가 나왔으니 왓슨이 있죠. 왓슨은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의사고 군의관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화숙집 주인이 가끔 나오시죠. 허드슨 부인. 네. 그렇죠. 그나마 셜록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사실 저는 셜록이 이렇게 사건을 풀 때 보면 약간 아스퍼거 증후군이나 서번트 증후군 같은 느낌이 있는데 자기 세계가 우선하죠, 무조건. 그렇죠. 근데 의뢰하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누는 걸 보면 아예 사회성이 또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건 그렇죠, 또. 네. 그래서 무척 똑똑하지만 지식이 범죄학, 독극물, 지리, 범죄기록 이런 쪽으로만 한정돼 있고 나머지 주제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는 것 빼고는 아무것도 모른다. 예. 그 원작에서도 나왔고 드라마 셜록에서도 나온 거지만은 지동설을 모르죠. 네. 태양기억 구성도 모르고. 맞아요. 그렇죠. 수금지원과 목토천해를 몰라요? 그걸 왜 알아야 되냐고 반문하는 사람이 셜록 홈즈죠. 누가 그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겠는데? 그럼요. 왓슨이 그랬죠. 네. 그리고 왓슨은 진지하게 생각하죠. 꼭 알아야 됐던 것인가? 예. 또 이 사람의 지식이 엄청 깊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신발에 묻은 흙을 보고 이런 흙의 색깔이면 어느 지역에서 나왔을 것이다 이런 것까지 맞출 정도로.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약간 아스퍼거나 서번트 같은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지리학이나 지질학은 모르는데 흙 보고 동네 맞추는 건 잘하는. 네. 이렇게 관찰력이 뛰어나서 왓슨이 생각지도 못한 점을 지적해내고 또 한 사람의 과거를 딱 모습만 보고도 다 맞출 정도죠. 그리고 추리가 막히면 담배를 피우는 습성이 있습니다. 가끔 마약도 하고. 네. 그죠. 그래서 이게 진짜 이제는 한국 드라마도 제가 알기로 작년인가 재작년에 추리소설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내일 이 시간에 좀 얘기를 할 건데요. 이제 그 당시의 작품들, 특히나 셜록 홈즈 같은 거 보고 있으면, 이제 한국에서는 이거 리메이크 못한다, 절대로. 담배를 못 피잖아. 예. 저기, 원피스처럼 사탕 먹으면 되죠. 그러게요. 다른 거 하면 되죠. 전자담배도 네. 있고. 그 원피스에서 상디가 항상 담배를 입에 물고 있는 캐릭터인데, 그거를 모든 걸 사탕으로 바꿔놨잖아요. 그럼 이미 선례가 있군요. 예. 본인이 말하는 본인의 직업은 수사 컨설턴트고요. 그다음 경찰청 등에서 수사가 막힐 때 도움을 청하면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유명해지면서 직접 사건을 들고 찾아오는 의뢰인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셜록 홈즈의 특이한 점은 아니면 이 사람의 의의는 증거 우선주의의 과학 수사의 선구자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 보통 이제 말씀하셨던 돋보기로 대표되는. 그쵸, 네. 사냥 모자 쓰고 다니고 이러잖아요. 맞다. 셜록 홈즈 시리즈에서 처음으로 돋보기가 등장을 했죠? 그리고 추리소설에서. 아, 그래요? 네네. 돋보기라는 아이템이 처음 등장한 게 셜록 홈즈였어요. 그 전에 수사라는 거는 어떤 이런 증거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뭔가 직감에 그렇죠. 의존을 많이 하는. 예. 맞아요. 물론 그런 쪽으로 가는 탐정들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딱 대비되는 게 아까 많이 말씀하셨던 아가사 크리스티의 작품에 나오는 탐정은 거의 의자에 앉아가지고 얘가 이랬고 누가 저랬고 이렇게 소문 듣고서는 심리를 추론을 해서 맞춘다고 하면 네. 반대로 셜록 홈즈는 이 사람의 움직임, 살갗이 햇빛에 그을렸네 안 그을렸네 이런 걸 보고서 맞추잖아요. 그래서 동기나 심리적인 측면은 좀 약하긴 하죠. 그렇죠. 그런 부분은. 그래서 셜록 홈즈가 했던 말 중에 만약에 추리가 의자에 앉아서 하는 거라면 우리 형이 제일 잘할 거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열정이 없어서 자기 추리가 틀렸다는 걸 인정도 하지 않는다. 아예 그냥 틀렸다고 하고 말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셜록 홈즈가 나왔던 책, 얼룩띠, 노란 얼굴, 4개의 서명, 버스커빌 가문의 개, 보스콤 계곡 사건 등등등 뭐 재밌는 게 많이 있죠. 근데 라이엔바흐 폭포 같은 것도 기억나네요. 모리아티 나오는 모리어티와의 결투. 좀 어린 마음에 굉장히 땀을 쥐면서 내가 탐정이 되면 나의 모리어티는 누가 될까? 이것도 좀 신기한 구조기는 해요. 다른 데서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악을 대변하는 누군가가 나오진 않잖아요. 네. 그냥 사건만 있는데.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진짜로 슈퍼히어로라고 되게 비슷하네요. 그래서 슈퍼히어로를 정의하는 학설 중에서 소수긴 한데 셜록 홈즈를 최초의 슈퍼히어로로 그리고 모리어티 교수를 최초의 슈퍼빌런으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네. 물론 다수설은 슈퍼맨이지만요. 이 셜록 홈즈하고는 별개로 줄리안 반스라는 영국 소설가가 쓴 책 중에 용감한 친구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네. 보신 분 있나요? 저는 듣기만 했습니다. 시리가 맞다네요. 보신분, 보시리분. 바로 줄리안 반스라고 나오네. 시리 좋네요. 교육을 잘 시키셨나 봐요. 이 원제가 아서와 조지인데요. 네. 여기서 아서가 바로 그 아서 코난 도일의 아서거든요. 네. 그래서 이 셜록 홈즈와 아서 이 이야기를 쓴 건데 여기서 조지는 인도계 영국인 사모 변호사 조지 애들지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실화를 그러니까 코난 도일의 자서전에 있었던 어떤 에피소드를 뽑아와서 소설로 쓴 얘기거든요. 근데 조지의 아버지가 인도계 목사고 어머니는 스코틀랜드인 그러니까 혼혈이죠. 근데 이 조지가 시력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리고 네. 영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 마을에 자기만 좀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외톨이였고 그런데 그 마을에 그레이트 웨얼리 잔악행이라는 어떤 살인사건이 아니지 살가축 사건이 벌어져요. 그렇군요. 살축 사건. 살축 사건? 그래서 말, 소 뭐 이런 동물들을 아주 잔인하게 살해를 하고 뭐 그다음에 협박 편지를 보내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사람들이 이 조지가 범인이라고 지목을 하고 마을 사람들도 다 얘라고 해서 감옥에서 3년을 살다 나오거든요. 진짜요? 그래서 이 조지가 셜록 홈즈를 쓴 아서 코난 도일에게 실제로 편지를 보내요. 근데 코난 도일한테는 그런 편지가 엄청 많이 왔다고 해요. 지금 막 억울한 일이 있으면 뭐 우리가 뭐 이수정 교수님한테 보낸다든지 뭐 이러는 것처럼 그 시절에는 네. 그랬겠군요. 엄청나게 편지가 많이 왔대요. 프로파일러가 아니고 추리소설가에게. 그리고 또 이제 이때는 코난 도일이 신문에다가 이런 소설을 연재를 했기 때문에 그 신문사로도 그런 이제 자기의 억울함을 얘기하는 그 편지가 많이 왔는데 그 중에 이 편지를 보고 아서 코난 도일이 웬일인지 마음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해결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막 조사를 하러 다녀요. 그래서 코난 도일이 실제로 이렇게 수사를 했던 경우가 종종 있군요. 네, 실제로도.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조지 애들지가 눈이 굉장히 나쁘고 밤에 야맹증이 있을 정도인데 안경을 안 썼거든요. 네. 근데 이 사건이 전부 다 밤에 일어났기 때문에 얘는 실제로 밤에 어디 길 가면 넘어질 정도로 시력이 안 좋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그렇고 필체도 다르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구명운동을 펼쳐서 그러니까 형을 다 살았지만 이제 사면이 되죠. 그리고 조지 애들지는 감사하다고 하고 자기의 길을 가서 변호사가 돼서 철도법이라는 이 사람은 철도를 엄청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려 철덕. 그래서 그 책을 냈는데 결국은 이 일 때문에 이 일이 영국의 드레피스 사건이라고 불리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 이후로 이제 억울한 사람한테 한 번 더 그 재판받을 기회를 주는 상고 제도가 생겼다고 합니다. 굉장히 의미도 있고 중요한 사건이네요. 한번 보세요. 심지어 해결자가 아서 코난 도일이고. 그렇죠. 네. 코난 도일의 커리어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몰랐습니다. 네. 줄리안 반스의 용감한 친구들. 네. 제목 번역을 왜 이렇게 놨을까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도대체가. 물론 아서와 조지를 그대로 번역하면 한국에서는 모를 거니까 어떻게든 해보긴 했겠지만 꼭 이거여야 했는가. 그러니까 뭐 아서 코난 도일과 철도법 저자라든지 뭐 이렇게 좀 해주면. 근데 그거는 막 안 돼. 확실히 재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런가? 근데 용감한 친구들도 너무 명랑소설 같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코난 도일의 창조물 두 가지를 얘기를 좀 했는데 이 셜록 홈즈를 봤던 기억이 제 30대 들어와서 도움이 됐던 것은 다 미드를 볼 때였어요. 실제로 그레고리 하우스는 셜록 홈즈를 기반으로 만든 캐릭터예요.
그렇군요. 옆에 맨날 당하는 호구도 왓슨이잖아요. 네. 예, 암 고쳐주시는 분도. 셜록 홈즈의 어두운 면을 반영해 놓은 게 그레고리 하우스죠. 맨날 약을 먹고. 네. 예. 옆 사람 말 다 무시한 다음에 다 맞추고. 예. 건방지고. 그리고 그걸 착하게, 셜록 홈즈의 캐릭터를 착하게 번역해 놓은 게 맥가이버고요. 그것도 그렇군요. 예, 이건 제가 이제 작자의 사례 이런 거를 들어가지고 알고 있는데, 예. 나중에 그렇게 봐서 도움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 왓슨은 왜 셜록 옆에 맨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무시를 당하면서. SM이죠? 근데 재밌잖아요. 네. 오늘은 또 어떻게 혼나려나? 이러면서. 아니지. 오늘은 뭘 하려나가 그러니까 나겠지. 무시를 당하는 건 기분이 나쁘지만 그 옆에 있는 건 너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먼 미래에 나는 윈도우즈 도우미가 돼 있을 거야. 이걸 기대하면서 갈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나중에는 셜록 홈즈가 왓슨한테 단독으로 조사를 시키기도 하고, 근데 항상 못 믿어서 변장을 하고 다시 따라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네. 사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가장 궁금한 인물은 미유키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김전일 옆에 아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싶은 거죠. 근데 되면 최근에 나온 작품을 보면 아직까지 안 죽었어요. 왓슨 박사는 죽고 싶어서 따라다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예. 그런가 하면 이게 제가 이 작품들이 왜 연원이 된 게 중요하다라고 자꾸 느끼냐면 제가 예전에는 몰랐다가 이제는 좀 느낌이 왔기 때문입니다. 에르킬 푸아로는 확실히 셜록 홈즈에서 왔어요. 네. 맞아요. 네. 근데 바로 잘 읽으셨는데 원래 이거 영어 그냥 읽으면 네. 이 소설에 그게 되게 많이 등장하거든요. 에르큐 포아로는 불어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불어식 이름이잖아요. 근데 영국에서 살고 있으니까 포이로 씨 이러면 포아로입니다만이 그게 가장 흔한 대화잖아요. 네. 게다가 실제로 영미인들은 포이로시라고 있죠. 아직도. 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원래 아까 말했던 오기스트 듀팽인가 거기에서 셜록 홈즈를 자기가 그냥 막 끌어서 자기 소설에 데리고 나와서 쓰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셜록 홈즈 쪽에서 우리한테 동의도 안 구하고 썼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셜록 홈즈 이름을 앞에 H랑 S만 바꿔서 셜록 홈즈로 바꿨죠. 네. 근데 그거를 불어식으로 읽으면 완전 다른 이름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불어식으로 읽으면 그렇게 되는군요. 네. 뭐 쇼메였나? 이런 식으로. 그렇겠죠. 네, 그렇겠죠. 일본 이름 같네요. 네. 아무튼 에르큐 포아로는 원래 벨기에 경찰이었지만 퇴직 후 1차 세계대전에 영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작은 키, 5피트 4인치라고 나오니까 저보다 조금 커요. 여기 그러네요. 통통한 체격이고 달걀 모양의 머리를 한쪽으로 기울이고 있고 콧수염은 고데기로 항상 잘 다듬어 있습니다. 와, 이거 되게 힘든데. 그래서 그 영화화된 혹은 드라마화된 모든 이 배우들이 콧수염을 옛날식으로 이렇게 올리고 있잖아요. 한참. 그리고 작중에서 계속 그 얘기 듣잖아요. 모든 탐정들이 다 당신처럼 이상한 콧수염을 달고 있느냐. 맞아요. 네. 그리고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고 있고요. 이 사람을 보고 이제 여기에 왓슨 같은 존재가 헤이스팅스인데 헤이스팅스 말로는 몸집이 작고 기묘하게 생긴 사람이다. 그리고 옷차림이 언제나 깨끗합니다. 약간 결벽증이 있어요. 그래서 네. 총상보다 옷에 묻은 먼지가 더 고통스러울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몽크로 재탄생을 했죠. 그렇죠. 네, 너무 재밌는 시리즈였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모든 것이 대칭이어야 하고 아파트도 정사각형이어야 되고 누군가의 타이가 삐뚤어지면은 그걸 못 견디는 성격입니다. 네. 몽크의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몽크의 장면들이 슥 이어지네요. 네, 맞아요. 몽크도 결벽증이 있는데 잡은 용의자도 결벽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서로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몽크는 창문을 왼쪽으로 닦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로로 닦아야 되는데 용의자는 세로로 닦아야 되고 서로 닦고 있는 거. 네. 그럼 영원히 끝나지 않잖아요. 그렇게 계속 취조를 하면서 서로 신경질을 계속 벌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오프닝 장면에서 물에 빠지잖아요. 비서랑 같이. 예. 그래서 산소 이렇게 입에 대는 거를 비서가 이렇게 대니까 비서가 한번 빨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는데 그냥 죽을지언정 안 한다고. 그렇죠. 몽크의 모델이군요. 네. 근데 이 에르큐 포아로는 특이한 게 벨기에 사람인데 포도주를 좋아하지만 맥주를 마시지 않는다고 해요. 벨기에 사람인데요? 네, 벨기에는 맥주 아닌가요? 그래서 망명한 것일 수도 있다. 그렇구나. 혹은 이제 작가 에가사 크리스티가 벨기에 사람들을 싫어해서 이런 캐릭터를 만들어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포아로 자신은 벨기에 출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어요. 네. 그죠? 그게 계속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다가 프랑스어 잘하시네요. 억양 들으니까 프랑스 사람인가요? 아니요, 벨기에 출신입니다만. 네.
근데 포아로입니다만. 벨기에가 되게 작은 나라인데 이런 뭐 소설이나 이런 데를 보면 벨기에에 대한 약간 존재감이 있어요. 그리고 유럽 사람들도 벨기에 사람들을 볼 때 뭔가 프랑스 사람보다는 지적이고 그런 벨기에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벨기에가 생각보다 되게 작은 나라인데 뭐 맥주라든지 문화적으로 이렇게 알려진 히트 상품이 있죠. 그렇죠. 포아로도 그렇고 네. 스머프도 그렇고. 와, 스머프가 벨기에 있죠. 거예요? 그럼요. 네. 벨기에 몰랐어요? 자랑이에요. 몰랐어요. 그냥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은 미국 거겠거니 하잖아요. 네. 그리고 와플. 와플 벨기에. 벨기에 와플. 그러니까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그 꼬미인의 긍정성을 가르쳐주는 그렇죠. 작품. 네. 우두머리는 빨간 모자. 네. 이제 포아로의 주무기는 스스로도 매일 말하는 회색 뇌세포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 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나는 허리를 굽혀서 발자국을 재거나 꽁초를 줍거나 잔디가 어느 쪽으로 누웠는지 볼 필요가 없네. 의자에 앉아서 생각하는 것으로만으로도 충분하네. 작은 회색 뇌세포 여기에 의존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머리가 그냥 엄청 좋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네, 통찰 위주. 그렇죠. 그래서 셜록 홈즈하고는 다르게 포아로가 나온 에거스 크리스티 소설을 보면은 동기를 되게 장황하게 설명을 맞아요. 해요. 스토리하고. 맞아요. 네. 에거서 크리스티 작품의 특징이죠. 네. 동기를 쭉 얘기합니다. 그게 안락의자 탐정이라고 하죠. 맞아요. 네, 현장형 탐정과는 좀 반대되는. 맞아요. 암체어 탐정. 스스로를 똑똑하다고 여기고 허영심도 강해서 사건 말미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추리를 뽐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범인은 이 안에 있어의 원조. 그렇구나. 그러니까 범인은 이 안에 있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범인 말고 많은 사람들 데리고 와야 되거든요. 내 얘기를 들어보라고. 이게 중요해요. 그거 있잖아요. 범인은 이 안에 있어라고 했는데 그 모여있는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검은색 전신 타이즈 입고 있는 그리고 혼자 당황하는. 그게 명탐정 코난과 그 김전일의 그 클리셰인데 그거를 제일 처음 시작한 사람입니다. 에르큐 포아로. 네, 그 이야기꾼으로서의 아가사 크리스티의 이 캐릭터를 뭔가 반영해 놓은 듯한 느낌을 많이 주는. 예. 그래서 보면은 셜록 홈즈는 잘난 체를 왓슨한테만 하거든요. 그렇죠. 다른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잘난 체를 안 하는데 포아로는 모든 사람을 다 모아놓고 하는 잘난 체를 맞아요. 한 차원 더 높은 재수 없음. 네. 친구는 아서 헤이스팅스 대유와 런던 경시청의 제프 경감. 그리고 헤이스팅스는 탐정이라는 그 직업을 굉장히 동경을 했는데 스스로는 재능이 부족한 사람이었죠. 네. 그러다가 우연히 포아로를 만나서 포아로에게 반해요. 그래서 추종자가 돼서 영국 생활을 도와주게 됩니다. 네, 포아로의 왓슨이죠. 근데 이제 왓슨과 그러니까 홈즈 왓슨이 그 탐정물의 듀오의 원형 비슷하잖아요. 여기서는 또 이제 재밌는 게 포아로는 이제 안락의자 탐정, 암체어 탐정이다 보니까 관찰은 누가 맡느냐 헤이스팅스가 맡거든요. 네, 일을 다 하죠. 그래서 좋은 콤비가 됩니다. 따라서 그 페니와 가제트의 사이라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합니다. 아니죠. 근데 페니는 지가 다 하기 때문에 그거는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르는 비유예요. 이건 알겠어? 가제트가 먼저야, 포아로가 먼저야. 그 다음 또 친구가 런던 경시청의 제프 경감인데요. 이 사람은 과거에서 벨기에 사건 해결을 할 때 알던 사이로 그때 포아로의 능력을 보고 외국인 포아로가 영국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사람들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자기들의 우월감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상한 영어를 쓰는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사건 현장을 막 어슬렁거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때 제프 경감이 와서 이렇게 이 사람이 전문가다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1920년도에 20년에 스타일스 저택의 죽음이라는 그렇죠. 이게 네. 첫 번째 첫 번째 책이에요. 작품. 예, 맞아요. 에거스 크리스티의 첫 작품이고. 그렇죠. 마지막 작품이 이제 1975년 커튼에서 같은 장소로 돌아와요. 이 스타일스로 다시 돌아와서 사건을 해결하면서 죽는데 이 와중에 되게 많이 다니거든요. 포아로는. 네, 그리고 등장하는 지역이 보면은 이 시골 마을도 있지만 중동, 이집트, 이건 나일강의 죽음에서 나오고 이스탄불에도 가고 바그다드에도 가고 오리엔트 특급 열차 타고 그다음에 세계 각지를 떠돌면서 사건을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배, 비행기, 기차 이런 교통수단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해결하는 전문가라고 볼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의 문제 해결 방식은 사건 주위를 돌아다니고 주변 인물을 이 이야기를 들어서 인터뷰를 하고 몰래 듣고 이렇게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의자에 가만히 앉아서 뇌세포를 굴려서 추리를 하는 것. 이게 이제 셜록 홈즈를 상징하는 아이템이 이 파이프라면 이 캐릭터의 상징은 하우스 오브 카즈죠. 그렇죠. 예. 그 트럼프 카드를 쌓아서 집을 짓는 게 이 사람이 이제 뭔가 생각이 막히면 어떻게 하는 그 방식 중에 하나죠. 네. 제가 이 중고등학교 때 이제 원래 보통 어릴 때 읽습니다. 이런 책들 많이. 네. 원래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하기 싫으면 가끔 꺼내봐요. 옛날에 읽던 가락이 있어서 되게 재밌잖아요. 더 오랜만에 네. 보니 더 재밌군 이러면서. 맞아요. 누구더라 하면서. 근데 그때마다 참 이상하다 상관없는 얘기인데요. 그 에거서 크리스티도 자귀가 있잖아요. 네, 데임이죠. 근데 이것을 번역할 동양어가 없어요. 데임을. 그렇죠. 예, 뭐 남자는 공작도 있고 남작도 있고 모두 있잖아요. 근데 데임을 그 우리말 큰사전에 찾아보면 귀부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 씨, 귀부인이 자귀냐? 그냥 나이트 같은 건데. 예. 그러네. 아무튼 그렇죠. 뭐 동북아는 그 귀족 자기가 사연과 너무 많이 다르니까. 우리는 지금 에거서 크리스티의 작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예. 아니, 마지막 작품인 커트는 읽고서 굉장히 이게 멘붕이 왔던 작품이긴 한데 이걸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네요. 이게 약간 그것은 알고 싶다랑 비슷하죠. 마지막에 네. 편지 쓰면서 하는 느낌이.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결말부에 굉장히 이 에르킬 포아로를 설명해주는 이 캐릭터를 설명해주는 좋은 장치가 나오는데 그걸 설명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 정말 저는 굉장히 아쉽네요. 이제 작가로서 아가사 크리스티의 그 자존심을 되게 많이 본받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누가 쓰지 말라고 죽인 거예요, 이건. 맞아요. 맞아요. 예. 갖다 쓰지 말라고. 맞아요. 근데 이제 후대의 얍삽한 사람들은 이제 세계관 리셋하죠. 그렇죠. 그래서 또 살리고 또 네크로맨서 짓을 하지만. 예. 맞아요. 피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데려가서 쓰는 거를 싫어해서 죽였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 포아로가 어찌나 유명했던지 사실 커트는 1940년에 미리 썼대요. 그랬는데 발표를 75년에 한 거였고 네. 그래서 에거서 크리스티한테는 분신 같은 존재였죠. 근데 이 사람이 죽었을 때 뉴욕타임즈 1면에 부고가 실렸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에거스 크리스티가 아니고 에르큐르 포아로가 죽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이 링크를 북녀 소장님이 주셔가지고 봤거든요. 뉴욕타임즈는 아카이브 저장이 매우 잘 돼 있어가지고 지면도 잘 보여요. 네. 맞아. 일면 끝에 왼쪽 끝에 있어요. 아, 진짜 부고처럼 조그맣게요. 에르큐르 포아로 사망 부고가 있어요. 75년 8월 6일. 네. 사망했다. 태어난 건 언젠지 알 수 없다. 예. 맞아요. 그래서 진짜 1면에 등장했다는 게 그냥 부고란도 아니고 대단한 거죠. 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벨기에 탐정이 영국에서 죽었다. 네. 나이는 알려지지 않았다. 매우 매력적이고 강한 에고를 가진 사람이고 매력적이라고? 그다음에 그렇죠. 우리로 치면 브로큰 잉글시를 썼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50년 정도 동안 수사를 하거든요. 책에 나온 연도들을 보면. 그래서 책이 총 37건인데 네. 대략 계산하면 나이가 125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벨기에에서 망명해 올 때도 경찰을 퇴직하고 왔잖아요. 네. 거의 정년 퇴직으로 그렇죠. 보이는데. 그래서 에거서 크리스티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죠. 이렇게 히트할 줄 모르고 처음인 스타일스 저택 얘기에서 너무 나이를 높게 설정했다. 맞아요. 그러니까 공직을 3번 동안 30년 이상 하고 총선을 3번 나갈 수 있는 정도의. 그렇죠. 뭐 어떻습니까? 짱에서는 그 1권에서 삐삐 쓰고 마지막 권에서 카카오톡 쓰는데요, 뭐. 1학년 때 삐삐 쓰고 3학년 때 카카오톡 쓰고. 그래서 나이가 늘어났군요. 하는 수 없이. 근데 또 뭐 어쩔 수 없는 게 여기 셜로키아 님도 계시지만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 정도가 되지 못합니다. 근데 이런 걸 자료를 찾다 보면은 뭐 포아로가 뭐
2차 세계대전인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망명을 했는데 뭐 처음 만난 게 9월에 무슨 월요일이었다 뭐 이런 이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기간 중에 월요일에 9월이 있었던 날을 막 찾아서 그렇다면 이연도밖에 없다. 9월 몇째 주가 월요일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나이를 알아낼 수 있군요. 그렇지 뭐. 그리고 이제 포아로 말고 또 한 명의 캐릭터가 있는데 미스 네. 마플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네. 미스 마플 너무 좋아해요. 우리가 지금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와 에가서 크리스티의 포아로를 봤죠. 네. 네. 광고를 듣고 와서 제인 마플도 할 얘기가 좀 있어요. 맞아요. XSFM입니다. 국민체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발목 운동. 하나, 둘. 안 괜찮으시죠?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무르핀이라면 그 노래와 춤 끝까지 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관절 건강엔 무르핀이니까요. 쓰는 사람에 따라 느낌이 다르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100% 환불. 29데이즈니까 가능합니다. 생필품 중에 생필품. 고객 한 분이 구매할 때마다 하루를 기부하는 생리대. 29데이즈니까 가능합니다. 소비자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삶을 살피는 세상의 반을 위한 반값 생리대. 29데이즈. 광고 듣고 왔습니다. 저 같은 이 미드 세대에게 알라그이자형 탐정의 세계를 알려준 것도 그 미드였어요. 네. 왜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지? 마플 나오는 거요? 미스 마플과 유사한 어떤 그 할머니 이야기가, 맞아요. 할머니 탐정 이야기가 있었어요. 맞아요. 미국에. 탐정 드라마가 있었죠. 전 그게 미스 마플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미스 있었는데. 마플이라고 기억하고 있었는데. Murder, She Wrote. 네. 제시카 플래처죠. 네. 제시카 플래처의 원형이죠. 제인 마플. 이 역시 아가사 크리스티의 창조물이에요. 그렇죠. 네. 총 12권이고. 그게 한국에는 제시카의 추리극장이었고. 네, 맞아요. 그랬구나. 맞다. 이제 생각나네. 네. 뜨개질을 좋아하는 영국 할머니고요. 에르큘 포아로의 영국 할머니 버전. 좀 더 수다스러운 영국 할머니 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카리스마는 전혀 없고 이렇게 맞아요. 뜨개질하면서 수다 떨고 막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막 저 할머니는 뭐야 이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그 자세 그대로 사건 해결하잖아요. 맞아요. 뜨개질 계속하면서. 진짜 일상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런 신화 속의 인물들 있잖아요. 가만히 앉아있는 NPC인데 사실은 입꼭 다물고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얘기했는데 완벽한 통찰이 나오는. 그렇죠. 네. 근데 보통 그런 사람은 되게 무섭고 권위적이고 카리스마가 있기 마련인데 이 할머니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렇다는 게 재밌는 거죠. 그리고 제인 마플이 등장하는 사건은 항상 그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서 맞아요.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추리소설 자체가 되게 평화로워요. 읽는 사람도 마음이 되게 재밌어요. 근데 또 사건 내용은 가볍지가 않아가지고, 어느 마을이었지? 미드 메어리의 마을이었나? 이 마을은 거의 뭐 인외마경 수준이잖아요. 마플 본인께서도, 부인도 아니지. 제인 마플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시골에 얼마나 많은 악이 숨어 있는지 아느냐. 아, 맞아.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도 김전일 이야기를 했는데 네. 김전일이 이제 30세가 되고 나서의 시리즈가 이번에 새로 지금 발간이 네네. 되고 있거든요. 그 직업이 뭔지 아세요? 뭐요? 가장 가지면 안 된 직업을 가졌어요. 뭔데요? 관광업이요. 가이드예요. 포아로랑 비슷하네요. 모든 교통수단을. 그러니까 지역 사망률 1위가 살인인 것은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가 가는 곳에는. 네. 그래서 저는 옛날에 미드 중에 위기의 주부들이라는 미드 있었죠. 네. 그렇죠. 여기 미스 마플이 가면은 그냥 한 번에 시리즈를 이렇게 길게 할 수. 그러니까 제인 마플 같은 사람이 길거리에 보통 뜨개질은 또 집 앞에서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 동네 이름이 뭐였죠? 그 위계 주부들 동네? 미스테리아. 그 동네의 살인은 비교적 잘 보이는 곳에서 일어나는 편이란 말이에요. 금방 다 해결되고 그렇게까지 많이 죽진 않았을 텐데. 네, 맞아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리려다 말았던 것이 바로 재작년 가을에 SBS에서 나왔던 드라마 미스마. 복수의 여신. 김윤진 씨의 오랜만에 한국 복귀작이었죠. 시청률은 뭐 폭망한 걸로 나오는데. 네. 네, 그게 미스 마플의 한국식 리메이크죠.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가 에거스 크리스티 작품을 가지고 드라마를 만든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구나. 네. 그런데도 쓰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저희들은 지금 엄청난 규모의 표를 보고 있는데 이게 일부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부네요. 네. 네, 이거는 그냥 짤막짤막하게만 계보를 훑듯이 보고 지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 모리스 르블랑의 루팡은 아시죠? 뭐 월급 루팡인가? 아르센 루팡. 성이 그렇게 아르센이 아니고 설명하셔야 월급이었나요? 아니 이름이 아니지 아르센이 이름이지. 월급 루팡이 쓰일 정도로 그 도둑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죠. 맞아요. 근데 이제 약간 퍼즐러의 느낌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네. 궤도 신사 아르센 루팽이고 이 사람의 국적은 프랑스고요. 맞아요. 대표작은 기암성인데 기암성 보셨어요? 네네. 기암성이 제가 처음으로 읽은 추리소설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엄청 좋아해요. 네. 퍼즐을 풀어가면서 보물에 다가가는. 나중에는 막 동굴 들어가서 보물 찾고 맞아요. 그러죠. 네네. 네. 엄청 그러니까 추리소설 치고는 되게 스펙타클한. 맞아요. 네. 되게 스펙타클하고 그다음 네. 시각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맞아요. 많은 소설이죠. 그 다음에는 아마 그 추리소설의 시조라고 불리는 게 이 에드가 앨런 포의 오기스트 듀팡 모르그가의 살인사건입니다. 검은 고양이. 모르그가의 살인사건도 상당히 재밌었죠. 그거 저의 분야랑 약간 연결이 되는데 네. 배트맨이 배트 컴퓨터가 처음 등장할 때 67년 정도였어요. 배트 컴퓨터의 첫 번째 닉네임이 듀팡이에요. 지금은 당연히 쓰이지 않는데 맨 처음 등장할 때 닉네임이 듀팡이었다라고 제가 어디서 읽었어요. 그리고 에드가 앨런 포는 일본의 작가 에도가와 람포. 그쵸. 맞아요. 그 필명이죠. 네. 겐다이치 교스케. 네. 이 모르그가의 살인사건 저는 어렸을 때 보고 되게 좀 충격적이었기도 했어요. 왜요? 처음부터 클리셰를 부수잖아요. 하긴. 네. 범인이. 근데 클리셰가 뭔지 모르고 보는 입장에서는 그걸 모르고 봐도 충격적이죠. 네, 맞아요. 네. 범인이 사람이 아닐 줄이야. 생각컨대 벌써 그러니까 모든 스포일러가 끝났습니다. 1800년대의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해냈다는 점에서는 정말이지. 예. 그래서 에드가 앨런 포는 추리소설도 그렇고 범죄소설도 그렇고 공포소설 심지어는 판타지 소설에도 살짝 걸쳐가지고 굉장히 많은 장르라고 하기엔 그렇고 거대한 어떤 분위기의 조상이라서 우리가 유럽 작가, 유럽의 그 캐릭터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의 시초 중에 하나가 에드가 앨런 포네요. 네, 맞아요. 예. 미국 작가죠. 네. 그다음 또 하나의 미국 작가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레이먼드 챈들러가 챈들러. 너무 좋아. 네, 필립 말로우가 주인공이고요. 저도 엄청 좋아하는데 저는 이 사람이 읽으면서 막연히 영국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찾아보고 미국 사람인 걸 알고 놀랐는데 어렸을 때 영국에 살았대요. 그런데 영국 혹은 미국 동부의 느낌이 강해요. 그리고 레이먼드 챈들러가 만든 그 하드보일드의 세계의 그 분위기가 배트맨에 계승됐거든요. 아, 맞아요. 예, 배트맨이 탐정이잖아요. 네. 늘 비가 오는 추적한 정치는 썩었고 경제는 암흑가를 빼놓고는 논할 수 없고 범죄는 많고 맞아요. 세계는 절망적이고 실제로 그 배트맨은 필립 말로우를 많이 닮았습니다. 그 캐릭터는. 네. 그러네요. 진짜 늘 괴로워하고 맞아요. 시니컬하고 네, 돈도 많았나요? 정유회사에서 일했었대요. 원래 이 필립 말로우가 아니요. 레이먼드 챈들러가. 예. 그리고 이 사람 영화계에서도 일했죠. 레이먼드 챈들러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걸 더 헐리우드에서 일했다는 걸 더 깊게 기억하고 있어요. 왜요? 왜 웃어? 아니 영화사에서 이랬죠. 그랬어요? 하는 대화가 너무 웃겨서. 왜 물어 네가 그걸. 이 책 중에는 기나긴 안녕, 거대한 잠, 안녕 내 사랑, 호수의 여인 등이 있는데요. 한번 시간이 되면 꼭 보세요. 이렇게 안 웃긴데 웃기는 사람 있죠. 혼자서 막 되게 진지하게 말하는데 듣는 사람은 되게 웃기는 스타일? 그런 류의 작가예요. 그래서 명대사는 많은데 그 분위기, 이 하드보일드의 그 절망적인 분위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웃기게 보이기도 하죠. 이해 못할 수도 있고. 네. 그건 제가 이제 성가병의 대화에서 종종 느끼는. 이따가 나가서 싸우자. 맞아요. 제가 진지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한박 웃음.
다음은 스티븐 킹입니다. 너무 유명해서 뭐 더 이상 수식이 필요하지가 않을 정도의 작가, 미국 작가고요. 네. 여러분 잘 아시는 미저리의 원작자이기도 하고 그린마일, 쇼생크 탈출, 미스터 메르세데스, 112263 등등등 있습니다. 지금은 아들도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죠. 아, 그래요? 네, 조힐. 그렇구나. 맞아요. 네. 트럼프랑 맞짱 뜨는 작가이기도 하고요. 사실 뭐 스티븐 킹도 에드가 앨런 포우처럼 한 장르로 묶을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다수의 20세기 후반 미국인들은 소설을 쓴데 제가라고 얘기하면 스티븐 킹 같은 맞아요. 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스티븐 킹은 추리소설의 대표가 아니라 미국 문학의 대표처럼 어느 순간 읽혀버린 그쵸. 거죠. 그러니까 추리소설에도 자취가 찍히고. 그 전에 있었던 추리소설의 영역을 정말 많이 벗어나는 실험들을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맞아요. 추리소설의 원형을 가지고 심리도 다루고. 이 사람은 작품도 너무 이렇게 전개도 빠르고 재밌지만 제가 느끼기에 이 사람의 어떤 업적이라고 할 만한 게 있다면 범인을 먼저 보여준다는 거예요. 맞아요. 다른 작품들은 거의 추리를 해서 마지막쯤에 범인의 윤곽이 드러나는데 이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범인을 드러내놓고 이 사람과 점점 거리가 좁아져가는 그 긴장감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뛰어나고 되게 유명하지만 다른 작품이 유명하지만 저는 11263을 되게 좋아해요. 혹시 보셨어요? 네. 아니요, 저는 못 봤어요. 11263이 63년 11월 20일 맞아요.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한 날이거든요. 네, 이거는 여기서 평행이론을 다뤄요. 이 책에서. 네. 그래서 시작만 얘기를 해드리면 주인공이 자주 가는 햄버거 집이 있는데 고기도 신선하고 값도 싸고 엄청 맛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인이 어느 날 보면 갑자기 폭삭 늙어 있어. 막 하루아침에. 그래가지고 그 주인이 죽으면서 이 사람한테 비밀을 알려주는데 창고가 있어요. 그 햄버거 집에. 그 네. 창고로 들어가면 30년 전인지 40년 전인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1960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1960년으로 가서 거기서 고기를 사가지고 왔기 때문에 되게 값도 싸고 신선한 고기를 공급할 수 있었는데. 대항해 시대가 이제 그런 구멍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 60년대에 돌아가서 3년 동안 케네디의 암살을 막는 게 이 사람의 미션이에요. 그래서 3년 동안 가서 자기가 점점 사건의 실체에 다가가고 정말 끝까지 다가가는데 그 3년 동안 누구를 사랑하게 돼요. 그런데 어디 있는 사람을요? 과거에 있는 사람. 과거에 있는 사람과 사랑에 빠져. 근데 미드나잇 인 파리 같은 느낌이네요. 약간? 네. 그런데 사랑에 빠졌는데 범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시 돌아오면은 다시 모든 게 리셋이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막 그런 갈등이 나와 있기도 하고 저는 소설로 봤을 때 제일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 것 중에서는. 그 가장 직접적으로 스티븐 킹의 매력이 잘 드러난 작품인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스티븐 킹의 그 작품을 대중으로서 많이 친숙할 수 있었던 이유가 꼭 슈퍼내추럴 서스펜스를 집어넣죠. 안 들어가도 될 자리에. 그리고서는 그걸 기둥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11263은 드라마가 나왔네요? 그래요? 네네. 몰랐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작가들이 이 추리나 탐정 같은 것을 접근하고자 할 때도 꼭 초자연적인 문제에 집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의 작가들이. 그래서 제가 요 몇 년 사이에 가장 열심히 플레이했던 앨런 웨이크도 이 스티븐 호킹이 아니고 스티븐 호킹까지 갔을지도 몰라. 너무 열심히 배우다 말고. 평행이론. 그 스티븐 킹의 기법을 정말 적극적으로 쓰고 있는 작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막 내세와 현세가 왔다 갔다 하고, 예. 작품이 현실과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네. 이게 2011년에 출간됐으니까 그렇게 오래된 소설은 또 아니네요. 그나마 최근에 나온. 네. 근데 그 무렵이 그 시간 여행이 굉장히 유행하던 무렵이었죠. 네. 여러 작품에. 그리고 이 사람의 실험을 가장 고급스럽게 완성시켜냈다고 평가를 받는 게 댄 브라운이고요. 그렇죠. 네. 다음이 바로 댄 브라운입니다. 이 사람도 역시 미국 작가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캐릭터 로버트 랭던. 로버트 랭던. 네. 네. 그다음 랭던 옆에 항상 이제 소피 뭐 이렇게 한 명의 여자 캐릭터가 같이 나오죠. 네. 보조 캐릭터로. 그다음 이 사람의 작품은 다빈치 코드, 천사와 악마 등등등 있습니다. 저도 딱 요거 2권 본 것 같네요. 저 2권 봤어요. 네. 또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안 본 것 같아요. 톰 행크스가 이 캐릭터에 가장 잘 어울리는 배우였는가?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만. 저도 반대예요. 네. 근데 다른 누가 더 잘 어울릴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럼 뭐 읽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느낌이. 네. 왜냐하면 에르큘 포아로를 예전에 제 시대의 이제 리메이크작들 중에서는 케네스 브레너가 맡은 적이 있었어요. 세상 안 어울리는 거예요. 키가 크고요. 잘생겼거든. 그러면 안 되죠. 예. 톰 행크스에도 좀 비슷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게 꼭 맞나? 이 사람이? 예.
다빈치 코드에서요. 맞아. 기억나네요. 옴베르토 에코 팬들이 굉장히 싫어하죠. 싫어해요. 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싫어해요. 네. 옴베르토 에코 팬들은 댄 브라운을 굉장히 싫어해요. 싫어할 것까지야. 예. 에코는 요번에 안 다뤘는데 에코 작품도 정말 좋죠. 네. 네. 그리고 그 밑에는 스웨덴인가 봐요. 네, 이제부터 북유럽. 이제부터는 제 입장에서는 모르는 이름들이네요. 네, 근데 북유럽 사람들이 이 추리소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인기도 되게 많아요. 이렇게 장르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분야 중에 하나거든요. 북유럽에서는. 네. 그래서 북유럽 누아르라고도 부르는데 맞아요. 먼저 이 스웨덴의 마이셰발과 페르발베 이 사람들이 만든 형사가 마이셰발과 페르발레로 말씀하시면은 모르실 수 있는데 예, 마르틴 베크 이름을 들으면 알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이게 부부죠, 이 두 사람이. 부부였던가? 부부가 됐나? 부부인가? 둘이서 같이 쓴 건 맞아요. 부부일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썼으니까. 두 분의 대화가 오늘은 제일 웃긴데요. 전통적인 추리 방식이죠. 그렇게 오래 일했는데 부부가 아니라니. 아닐 수도 있겠지, 뭐. 갑자기, 제가 알고 있었던 것에 비해 자신감이 없어지네요. 이 두 사람이 책을 같이 썼는데 되게 재밌게 썼어요. 그러니까 마이셰발이 먼저 한 챕터를 쓰면 그걸 이어받아서 페르발베가 릴레이 소설? 그런 식으로 소설을 썼다고 해요. 네. 그래서 로제나가 아마 제일 먼저 알려진 책인데 그 이후에는 뭐 발코니에 선 남자, 웃는 경관 등등이 있고요. 1965년에 나왔고 헤닝 망켈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 스웨덴의 추리소설 작가인데 이 사람이 로제나로부터 스웨덴과 북유럽 추리소설의 전통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했을 정도로 북유럽 추리소설의 시조죠. 저는 마르틴 베크 시리즈 중에 사라진 소방차를 읽었는데 깜짝 놀랐고 좀 나이 들어서 봤는데 되게 진짜 훌륭하고 신기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 마르틴 베크 시리즈는 보면 결국은 뭐로 가나 사회 고발을 해요. 예. 되게 보통 옛날에 추리소설에서 알 수 있던 그런 단순한 인물들이 아니라 상당히 입체적인 인물들이 나와서 쭉 쫓아가다 보면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맞아요. 예. 되게 통찰력이 있는 말씀이신데 대부분의 북유럽의 추리소설은 사회 문제를 건드리고 있어요. 이거를 개인의 일탈로 몰아가지 않고 사이코나 이런 범죄자가 사이코도 아니에요. 맞아요. 굉장히 정상적인 사람이 되게 많고요. 아. 네, 그리고 피해자가 오히려 사회 시스템에서 배제되었던 사람이라던가 이렇게 해서 항상 사회를 고발하는 류의 분위기가 있죠. 아, 그렇군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추리소설에서 정신이상을 다루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이 마르틴 베크의 세계관이 여러모로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형사물 TV 프로그램, TV 드라마, TV 쇼의 근간을 이루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범인을 잡았더니 딱히 잘못한 놈이 없는 내용, 이런 게 잘 팔리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느와르로 분류가 되는 거군요. 그래요? 아니, 모르겠어요. 느와르가 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뒤에 거대한 흑막이 보통 클리셰로 작동을 하죠. 그렇구나. 네, 그렇다면 그럴 거예요. 네. 이래서 재밌다고 하는 그래요. 거구나. 맞아요. 둘이 하루에 한 번씩 해보면 돼. 전 발코니에 선 남자도 좋아하는데 네네네. 이 마르틴 베크의 책을 보면은 뭔가 스톡홀름의 느낌이 나요. 그래요? 네, 도시를 좀 되게 추리소설인데도 도시가 그리워지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회장님 스톡홀름에 오래 계셨나요? 저는 웁살라에 오래 있었는데 네. 스톡홀름은 사실 한 30, 40분 거리거든요. 그래서 예. 그 스톡홀름은 도시 같고 웁살라는 시골이라서 진짜 그냥 하루면 다 돌 수 있는데 스톡홀름은 훨씬 크니까요. 그럼 뭐 이틀이면 도나요? 약간 송파와 남양주 같은 느낌인가요? 왜 거기서 남양주가 나오지? 송파, 네,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그 다음은 가장 유명한 형사 쿠르트 발란데르. 방금 말씀해 주셨던 헤닝 망켈. 그렇죠. 이게 저는 크루트 발란데르라고 부르지만 아마 많은 분들은 형사 왈렌더라고 아실 수도 있어요. 이게 다 케네스 브레너 때문이죠. 그렇게 읽는구나. 왈렌더. 네. 영국 BBC 드라마로 나왔던 형사 왈렌더 시리즈의 그 원작인 거고요. 네. 그다음 북유럽 느와르의 대부라고 불리는 작품입니다. 1991년에 첫 작품이 나왔고 40여 개 언어로 번역이 됐고 4천만 부가 팔렸다고 해요. 이 형사 왈란더는 이거는 거의 밀레니엄급으로 팔렸네요. 그쵸. 팔리기가. 이 형사 왈란더. 크루트 발란데르 이 사람은
아내랑 이혼을 했고 15살에 자살 시도를 했던 딸과도 사이가 안 좋고 그렇죠. 수사는 잘 하는데 알코올 중독에 가까울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시고요. 그다음 분노 조절 장애가 있습니다. 운동도 거의 안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수사력이라면 회색 뇌세포가 아니라 사건의 일부가 될 정도로 몰입해서 수사를 해. 집에도 안 들어가고 막 수사만 하는 거죠.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혼을 한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늙고 외롭고 은퇴를 앞둔 형사, 이게 이 왈란더의 모습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좀 많이 과격하고 편집증적이 된 필립 말로우 같다. 약간 그럴 수도 있네요. 근데 이 북유럽의 추리소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형사가 주인공이거든요. 근데 이 형사들이 대부분 다 술 마시고 집에 잘 안 들어가고 가정에 문제가 있는 캐릭터로 나와요. 네, 형사의 클리셰죠, 그것도. 예, 약간 그런. 네. 그리고 마지막 작품이 불안한 남자인데요. 이 불안한 남자 마지막 작품을 보면 헤닝 만켈의 뭐라 그럴까 작품 세계 아니면 철학 이런 게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은퇴를 앞두고 당뇨병과 혈압, 간헐적인 기억 상실에 걸려 있는 이 발란데르가 이제 삶은 나아지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외로우면은 가끔 좋아했던 여자한테 전화나 거는 그냥 그런 늙은 형사예요. 은퇴한 형사.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 사건이 한 남자의 실종 사건을 다루는 것인데 여기에서 어쩌면 자기 인생 회고록 같이 아까 그 커튼 같은 그런 분위기로 나오는데요. 맞아요. 이 사람이 스스로 평가하기를 한평생 이 세상의 좋은 편에 속하려고 노력해왔다. 그리고 풍요롭고 안정된 사회라 믿었던 스웨덴의 추악한 뒷모습을 보면서 근데 이 형사가 그런 추악한 뒷모습을 보지만 스스로 한 개인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하고 죽겠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작가가 쓰기를 발란데르는 자신이 생판 모르는 세상의 언저리에 와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만한 능력도 자격도 없으면서 괜히 주제넘게 가까이 온 게 아닌가 싶었다. 그러니까 개인의 범죄에 초점 맞추기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전체를 겨냥하고 시스템의 부조리 그리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자.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작품 세계의 철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주인공 쿠르트 발란데르는 우리가 평상시에 다루는 문학으로 비교해서 얘기할 것 같으면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접해보셨을 작품으로는 최근에는 그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의 사람 형사 네네 행크 앤더슨이 가장 비슷한 캐릭터예요. 되는 일도 없고 한때는 왕년에 유능했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옛날부터 판단력이 좋아서 경찰을 해먹던 사람은 아니야. 근데 계속 들쑤시고 들이받고 이러는 패턴. 북유럽 추리소설이 다들 이렇게 좀 뭐랄까 전개가 느려요. 그래서 재미가 별로 없을 수도 있는데 뭐 이건 하여튼 캐릭터가 굉장히 매력적인. 네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북유럽으로 들어가니까 진짜 추리소설보다는 옛날 미국 누아르 같은 느낌이 많이 나네요. 네, 그 의뢰인을 사랑한 사설탐정 같은. 로맨스는 또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로맨스가 안 나와요. 보통 이제 그 의뢰인이 이제 조직 범죄의 부인이면서 그 뒤로 파고 들어가면 정치인이 나오고 이런 식이죠 미국 누아르가. 네. 그리고 또 한 명의 스웨덴 작가를 더 소개해 주실 거예요. 네, 예니 롱늪이라고 젊은 여자 작가인데요. 네. 이 사람은 지금 우리나라에 한 권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주사위라는 작품인데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여기는 여자 형사가 주인공인데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고 도박에도 중독이 돼 있어요. 여기서도. 네.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범죄를 감추려고 하면서 점점 범죄에 깊이 빠져들거든요. 네. 그러면서 또 검사가 한 명 있어요. 여자 검사인데 친구예요. 네. 근데 이 사람도 범죄에 끌어들여요. 그리고 미결인 상태로 이게 끝나거든요. 아, 소설이요? 네. 그러면 범죄 소설에 더 가깝네요. 네, 이 사람이 그 형사인데 근데 이게 완전 범죄 비스무리한 뭔가 이렇게 되면서 끝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범죄에서 빠져나올 것인가 개심을 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더 깊은 범죄로 들어갈 것인가 이 궁금해져요. 완전 범죄를 찾아내는 게 아니고 완전 범죄를 만들어가는 형식의 추리소설이군요. 네. 신기하네요. 네, 재밌어요. 저도 이번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고 느낀 건데 확실히 그 20세기 후반부터는 북유럽의 작품들이 히트작이 많아요. 추리소설이 아니더라도 히트작이 많죠, 문학이. 그리고 그 다음은 노르웨이 작가예요. 드디어 제가 읽을 수 없는 이름이 나왔어요. 이 사람 근데 이름 들으면 아실 거예요. 요 네스베 모르세요?
모르시구나. 이렇게 유명한 사람. 세상에. 이런 사람을 모르시구나. 이 작품 스노우맨으로 더 잘 알려져 있어요. 그렇죠. 네. 스노우맨, 블러드 온 더 스노우, 박쥐, 되게 많아요. 이 사람 책은 한국에도 한 10권 되게 번역이 돼 있을 거고, 네. 노르웨이의 스티븐 킹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람 작품은 전개가 엄청 빠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북유럽 이 추리소설은 한참 걸려요. 진짜 수사하는 시간만큼 걸리는 것 같아요. 정말로 오래 걸리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 우연히 두 가지가 있으면은 보통 소설에선 이 두 개가 맞물려서 막 이러잖아요. 네. 근데 다른 이 보통의 북유럽 추리소설은 우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까지 했는데 우연이구나.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엄청 느리죠. 재미가 없어요. 네. 근데 요 네스베는 정말 전개가 촘촘하고 빨라서 보면 영화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은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반갑겠네요. 네, 순식간에 그렇죠. 빠져들고. 그렇죠. 엄청 재밌어요. 스노우맨부터 보세요. 스노우맨 재밌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 자체도 되게 재밌어요. MC님하고 PD님하고 비슷하게 가수였고, 네, 경제학자이기도 하고 그럼 음악은 망했네요. 그럼. 네. 그거 확실합니다. 그거가 네. 초반의 그 커리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은 노르웨이 거의 국민 작가라고 불릴 정도로 인기가 많은 작가예요. 해리 훌레 시리즈. 네, 해리 훌레가 국내에 몇 권 나와 있습니다. 많이 나와 있어요. 읽어봐야겠다. 네, 이 네. 사람도 형사고. 그 다음에 덴마크로 덴마크로 넘어갑니다. 네. 읽어보세요. 페터 호에그? 네, 페테르 회. 페테르 회. 네, 끝에를 안 읽으면 돼요. 회 먹고 싶다. 네. 죄송합니다. 페테르 회는 엄청 유명한 스밀라의 눈에 대한 감각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여긴 아는 분이 없으신가 봐요. 저는 몰라요. 네, 네. 그다음 수잔 이펙트, 경계에선 아이들 이런 작품이 나와 있는데 스밀라의 눈에 대한 감각은 영화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페테르 회는 10대 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품에 그런 애정이 드러나 있고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또 실제로 덴마크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회정책을 고발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네. 이 스밀라의 눈에 대한 감각은 매니아들의 호평이 엄청난 작품이네요. 맞아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이 덴마크가 그린란드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원주민이 있어요. 또 원주민 문제 같은 것도 다루고 있거든요. 이게 절판된 후 복간 희망 리스트 1순위였대요. 그래요? 네. 지금 책으로 봐도 좀 굉장히 철학적이기도 하고요. 재밌어요. XSFM입니다. 좋아요. 진짜 확실히 좋아졌어요. 이렇게까지 효과가 좋을 줄은 몰랐어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어제는 소개팅도 했다니까요. 저한테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저 이거 먹으니까 세상에나. 저 이마선을 따라서요. 잠먹. 야야, 마고. 누구 망하는 걸 보고 싶나?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 라이트 맥주 효모. 온라인에서만 모든 것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컴스테이션 이달의 PC 마음에 드는 사양이 나왔다면 바로 액세스몰에서 결제하세요.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이번 주에 북극요원님하고 이 방송을 하게 된 게 정말 적재적소군요. 왜요? 연휴에 사람들이 집에 있어야죠. 그렇죠. 어딜 기어나가. 네. 예. 한 3권만 사셔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이제 주인공 하나 시리즈. 이 장르의 특징이죠. 네. 그것만 털어도 한 달 보냅니다. 네, 진짜. 가장 매력이 느껴지는 시리즈 하나를 잡아보시라. 그럼 보통 이제 그거 검색해야 되잖아요. 읽는 순서. 그렇죠. 네. 그리고요, 어떤 것들은 말이죠. 제가, 예전에 살려고 했던 게 뭐였지? 마르틴 베크 같은 경우에는 전집도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한 번에 살 수 있는. 네, 맞아요. 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스노우맨을 사봐야겠네요. 스노우맨 재밌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요, 아이슬란드 작가들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직 덴마크 아직 안 끝났는데. 덴마크를 내일 끝내세요. 네. 네 사람이 같이 인사드리죠. 예. 금요일 순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내일 봬요. XSFM입니다. I, D, W, K